한쪽 팔을 잃은 몸으로 자신의 모든 생을 바쳐 아이를 키워낸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그녀는 무참히 버림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며느리의 선물은 전해질 수 없었으며 결혼식 참석조차 거부당해야 했을까요?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키워준 어머니가 아들의 성대한 결혼식에서 구석에 숨어 있어야만 했고, 심지어 필요 없는 존재 취급을 받게 된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한 사람에게 끝내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그리고 한때는 효자였던 아들이 성공을 거머쥔 후 가장 가까운 어머니를 자신의 새로운 삶에서 차갑게 도려낸 배경에는 어떤 깊고 어두운 고통과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제 곧 식장을 뒤흔들 충격적인 폭로가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반격은 과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가슴 떨리는 진실을 통해 그녀가 어떻게 효자의 진정한 의미를 믿기 힘든 방식으로 다시 정의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날이 아직 채 밝지 않아 세상은 그저 잿빛이었습니다. 마치 더러워진 걸레가 도시 전체를 덮고 있는 것만 같았죠. 저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리어카를 밀며 우리 동네에서 시내로 이어지는 오래된 길을 걸었습니다. 이 삐걱대는 소리는 20년 넘게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소리보다 더 오래, 더 많이 제 곁에 머물렀지요.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로 65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노인이든 젊은이든 저를 외파리 순자씨라고 부릅니다. 어감이 좀 거칠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 별거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팔이 한마디밖에 없어 무슨 일이든 왼손에 의지해야 했으니까요. 이 한쪽 손으로 저는 남들이 버린 신문지, 찌그러진 페트병, 그리고 눅눅해진 종이 상자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읍니다. 그것들을 리어카에 싣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고물상으로 가져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바꿉니다. 운이 좋은 날은 7, 8만 원 정도 벌지만 운이 없으면 도시락 하나 사 먹을 돈도 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요만큼도요. 왜냐하면 제게는 민석이가 있었으니까요. 제 아들 이민석 말입니다. 시평도 채 안 되는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제 작은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고개를 들어 벽을 보는 것입니다. 그 벽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상장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거든요. 모범 어린이상부터 서해대회 최우수상, 그리고 그 유명한 명문대학교 합격 통지서까지 상장 하나하나를 비닐 파일에 넣어 정성스럽게 보관했기에 모서리 하나 구겨진 곳 없이 빳빳했습니다. 그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민석이는 참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공부하라는 잔소리 한 번 하게 한 적이 없었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다니며 이제는 무슨 팀장인가 하는 직책도 맡았다고 들었습니다. 매달 제게 용돈이라며 200만 원씩 보내주었지만 저는 그 돈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침대 밑에 둔 낡은 쿠키 깡통 속에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모아두었죠. 저 같은 늙은이가 돈 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웃이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나눠주면 제가 직접 담근 장아찌에 밥 한 공기 뚝딱 비우면 그만인 것을요. 제가 돈을 아낀 건 나중에 민석이가 장가 갈 때 이 어미가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게 며느리에게 번듯한 선물 하나는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산더미 같은 종이 상자를 밟아 납작하게 묶느라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는데 동네 이웃인 박씨 아저씨가 지나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시내에 사는 아들 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아이고, 순자씨. 박씨 아저씨의 목소리는 어찌나 큰지 골목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축하해요. 대개 민석이가 다음 주에 결혼한다면서요? 정말 복도 많지. 이제 시어머니 소리 듣겠네. 물을 마시려던 제 손이 허공에서 뚝 멈췄습니다. 결혼이라니? 다음 주라고? 머릿속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언가가 터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가 결혼을 한다는데 엄마인 내가 까맣게 모르고 있다니요. 박씨 아저씨, 뭔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네, 내가 민석이한테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그럴 리가. 박씨 아저씨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어제 우리 아들 회사 갔다가 로비에서 민석이가 아주 예쁜 아가씨랑 청첩장 돌리는 걸 딱 봤다니까. 내가 청첩장도 슬쩍 봤는데 이름이 이민석 분명하더라고. 장소가 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으리으리한 5성급 호텔이라던데? 햇새, 아들 참 잘 키웠어. 박씨 아저씨가 뒤이어 무슨 말을 더 했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심장을 꽉 움켜쥔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박씨 아저씨를 겨우 돌려보내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아 빠진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버튼의 숫자가 다 지워질 정도로 오래된 전화기였죠. 너무나 익숙한 번호를 찾아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이나 가고 안 받으려나 보다 싶을 때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민석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이 꽤 시끄러운 듯 했습니다. 민석아, 제 목소리도 덩달아 떨렸습니다. 너 요새 별일 없니? 네, 뭐, 다 좋죠. 민석이의 말투는 조금 급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 좀 바빠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온몸에 힘을 짜내어 겨우 물었습니다. 민석아, 박씨 아저씨가 그러는데 너 다음 주에 결혼한다더라. 전화기 넘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 몇 초간의 침묵이 제 평생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게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지만 몹시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엄마, 그건 정식 결혼식이 아니에요. 그냥 회사 동료들끼리 간단하게 밥이나 먹는 자리예요. 아시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 밥만 먹는 자리라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는 내려가기는커녕 더 무겁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박씨 아저씨는 너희가 청첩장도 돌렸다고 하던데. 아휴, 엄마. 민석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냥 형식이라니까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몸도 안 좋고 팔도 불편한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고생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제가 처가 쪽이랑 다 얘기해뒀어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제가 데리고 고향 내려가서 인사드릴게요. 아니야. 엄마 몸은 괜찮아. 차 타고 가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석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나 진짜 지금 바빠요. 거래처에서 찾아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오지 마시고요. 끊을게요. 뚜뚜뚜.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끊긴 신호음을 들으며 전화기를 쥔 손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밥 먹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으니 고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는 알아듣겠는데 그 말들을 이어붙이니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의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눈을 부릅뜨고 창밖의 하늘이 짙은 남색에서 서서히 희끄무레하게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전화기는 탁자 위에 돌덩이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민석이의 상장들이 희미한 빛 속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로 민석이가 했던 말들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바쁘다고, 그냥 동료들과 식사라고, 엄마 몸이 힘드니 오지 말라고, 다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생각할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찜찜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부끄러웠던 걸까요? 평생 고물이나 줍는 외팔이 엄마, 번지르르한 도시 사람들 눈에 저 같은 엄마는 내놓기 부끄러운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가슴이 바늘로 콕콕 찔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내 아들 민석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제가 우비를 입고 학교로 우산을 가져다 주었을 때 짓궂은 남자아이들이 저를 보고 놀려댔죠. 야, 이민석, 너네 엄마 외팔이 대장이다. 그때
민석이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딱 펴고 그 아이들에게 소리쳤죠. 그래, 우리 엄마는 외팔이 대장이다. 한 손으로 나를 다 키우셨어. 너희들의 두 손 멀쩡한 엄마들보다 훨씬 대단하시다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작은 고사리 손으로 기어코 제게 우산을 씌워주겠다며 낑낑대던 아이였습니다. 그럼 민석이가 제가 가난하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저를 버릴 리가 없습니다.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겁니다. 처가 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거나 민석이가 곤란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래, 분명 그럴 거야. 생각하면 할수록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니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가서 봐야겠습니다. 가서 행패를 부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짐이 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눈으로 내 아들이 정말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멀리서라도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그걸로 안심하고 돌아오면 되니까요. 날이 밝자 저는 큰 결심을 한 듯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침대 밑에서 녹슨 쿠키 깡통을 꺼냈습니다. 2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돈을 세어보고 그중 500만 원 정도를 챙겨 비닐봉지에 꽁꽁 싸서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서랍 깊은 곳, 아껴 입던 옷들 밑에서 붉은 천으로 싼 손바닥만한 물건을 꺼냈습니다. 천은 색이 바랬지만 반듯하게 개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열어보니 그 안에 있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또 다른 주머니에 넣고 가슴팍에 잘 닫게 두었습니다. 그것이 있으니 마음이 한결 든든했습니다. 가장 아끼는 짙은 남색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유행은 한참 지났지만 다림질은 빳빳하게 해두었지요. 멀리서 보기만 하더라도 너무 초라하게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민석이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니까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문을 잠근 뒤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트럭에 짐을 싣고 읍내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아저씨, 저는 쭈뼛거리며 입을 뗐습니다. 저기, 시내 터미널까지만 좀 태워다 줄 수 있을까요? 시내요? 순자씨, 민석이 보러 가시는구먼. 박씨 아저씨는 흔쾌히 웃었습니다. 아이고, 진작 말씀하시지. 안 가시는 줄 알았네. 타세요, 타.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덜컹거리는 트럭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니 익숙한 논밭이 지나고 높은 빌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도 덩달아 쿵쿵거렸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흥건했고 저는 가슴 주머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간다. 엄마가 네 말을 안 들으려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너를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터미널에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주소가 적힌 꼬깃꼬깃한 쪽지를 보여주니 시내 중심가의 으리으리한 호텔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가 맞아요. 오늘 부잣집 결혼식이 있나 봐요. 입구에 외제차들이 꽉 찼네. 택시비를 치르고 호텔 앞에 섰습니다.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회전문과 궁전 같은 건물을 보니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입구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고 양옆으로는 화려한 꽃바구니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멋진 드레스를 입은 안내원들이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죠. 하객들은 하나같이 비싼 양복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이 빠진 꽃무늬 블라우스, 흙이 묻은 검은 바지, 그리고 고무신 같은 신발. 이곳에서 저는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석이가 말한 동료들과의 간단한 식사가 이런 곳이었나요? 정문으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 붉은 카펫을 밟았다가는 경비원에게 쫓겨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호텔 건물 옆으로 돌아가 직원들이 드나드는 통로를 찾아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자 웅장한 음악 소리와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어 보니 2층 높이는 좋게 될 법한 거대한 연회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천장에는 폭포수 같은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수십 개의 원형 테이블에는 하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것이 행복하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앞
꽃으로 장식된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신랑 신부의 웨딩 사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화배우처럼 예쁜 신부 옆에 서 있는 하얀 턱시도의 남자. 다정하고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그 남자는 바로 제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굳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 차가운 대리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건 간단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 본 적 없는 가장 성대하고 호화로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속였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던 건 저를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스크린 속 민석이의 환한 미소. 제가 평생 봐온 그 얼굴이 지금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내빈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랑의 부모님과 신부의 부모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양쪽에서 중년 부부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신부 측 부모님 말고 다른 한 쌍의 부부. 남자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머리기름을 바르고 아주 귀티가 났습니다. 그 옆에 여자는 보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우아한 사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의아해하고 있는데 사회자의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신랑 이민석 군은 우리 재계의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전설을 만드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위대한 부모님 이동훈 회장님과 최지영 여사님이십니다. 사회자의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두 분은 22년 전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반년 전 드디어 잃어버린 아들 민석 군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22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감동적인 상봉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동훈, 최지영. 22년 전 잃어버린 아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둥을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 주르륵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랬군요. 민석이는 친부모를 찾았던 겁니다. 돈 많고 지위 높은 그에게 밝은 미래를 줄 수 있는 진짜 부모를요. 그리고 저는 22년 동안 폐지를 주워가며 그를 키운 외파리 양엄마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 구석자리 하나 차지할 자격도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저는 철저하게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연 회장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려 감격의 상봉, 사회자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민석이는 친부모를 찾았고 그들은 민석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었겠죠. 그러니 저처럼 넉마주의에 장애까지 있는 양엄마는 그의 새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오점이 되었을 겁니다. 반년 전부터 용돈이 갑자기 늘어났던 게 기억났습니다. 보너스를 받았다기에 기뻐했는데 그건 보너스가 아니라 친부모에게 받은 돈이었나 봅니다. 그 돈으로 제 입을 막고 20년 넘는 모자무지의 정을 끊어내려 했던 겁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서 입술을 꽉 깨물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회장님 부부가 으스대며 축하를 받는 모습, 민석이가 신부와 함께 테이블을 돌며 인사하는 모습을요. 민석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제 피투성이 된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부 들러리로 보이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아가씨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 기둥 뒤에 웬 할머니가 앉아 있어. 옷차림이 이상한데. 큰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하필 음악이 잦아든 타이밍이라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의아한 눈빛, 그리고 노골적인 혐오의 눈빛들. 저는 조명을 받은 쥐처럼 당황했습니다. 얼른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석이와 신부, 그리고 친부모들이 마침 근처 테이블에 와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완벽했던 미소가 굳어버렸죠. 민석 씨, 저분 누구예요?
우아한 한복을 입은 친어머니. 최 여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러게 민석 씨, 친척분이세요? 왜 저렇게 바닥에? 신부도 민석이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민석이는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원망과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은 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별거 아닙니다. 먼저 다음 테이블로 가 계세요. 제가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민석이는 성큼성큼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제 심장을 밟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 선 그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전화로 얘기했잖아요.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했습니다. 민석아, 엄마는 그냥 네가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봤으니 만족해요? 당신이 여기 나타나서 내가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알기나 해요? 내 가족들한테, 장인 장모님한테 뭐라고 설명하라고요? 당장 가요. 지금 당장. 그때 기다리다 못한 최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민석아, 아직 안 끝났니?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래? 민석이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리더니 다시 공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민석이를 보며 신라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이웃집 아주머니라고 할까? 길 잃은 노인이라고 할까?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민석이는 저를 물건 감정하듯 훑어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밥 냄새 맡고 들어온 거지. 노인네 같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는 목소리를 높여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거지 노인이 들어와서 분위기를 망쳤네요. 바로 보안요원 불러서 내보내겠습니다. 거지. 그는 저를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순간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고 제 심장이 바스라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지. 그 두 글자가 불에 달군 쇠꼬챙이가 되어 제 가슴을 뚫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거린인가 봐.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지? 네? 네? 재수없게 빨리 내보내지. 저는 아들의 그 가식적인 미소를 보며 오히려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큰 고통은 감각을 마비시키는 법인가 봅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사무치는 냉기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는 모습은 볼품없었지만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민석이를 보지 않고 그 뒤에 서 있는 친어머니 최지영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의 당당한 태도에 민석이는 불안한 듯 다시 속삭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나가? 경비원 부르기 전에 나가. 저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무대 위 사회자가 분위기를 수습하려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자, 소라는 잠시 잊으시고 오늘 가장 감동적인 순서를 갖겠습니다. 신랑 신부님,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올려주세요. 음악이 다시 울려 퍼지자 민석이는 저를 째려보고는 급히 신부의 손을 잡고 무대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거지라고 불린 이 몸을 이끌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놀란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 할머니 어디가? 무대로 올라가는데? 뭐 하는 거야? 마이크를 잡고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려던 민석이가 저를 보고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내려가! 당장 안 내려가! 그가 저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저는 평생 리어카를 끌며 단련된 왼팔로 그를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민석이는 비틀거렸고 저는 멈추지 않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마이크를 입에 댔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분했죠. 좋은 날 분위기를 망쳐 죄송합니다.
저는 밥을 구걸하러 온 거지가 아닙니다. 그저 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주러 온 늙은이일 뿐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비닐에 싼 묵직한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천천히 비닐을 벗기자 누런 금붙이들이 드러났습니다. 목걸이, 팔찌, 귀걸이 한 쌍. 디자인은 투박하지만 조명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민서가, 저는 하얗게 질린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건 너를 22년 동안 키운 이 엄마가 쓰레기 주워 판 돈으로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네 색시 예물이다. 비싼 건 아니지만 내가 쓰레기 더미에서 수십만 번 허리를 굽혀 마련한 거야. 그런데 이제 필요 없게 되었구나. 객석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이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무슨 헛소리야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주머니에서 붉은 천에 쌓인 물건을 꺼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천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제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용 문양이 새겨진 옥페이파였습니다. 저는 주빈석에 앉아 얼굴이 굳어진 이동훈 회장 부부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동훈 회장님, 최지영 여사님, 제 목소리에는 서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22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입구에 허름한 사당 안에 갓난아기 하나를 버리고 가셨죠. 그때 아이 몸에 남긴 건 민석이라는 이름이 수놓아진 소못 한 벌과 바로 이 가문의 옥패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옥패를 높이 들어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당신들은 편지에 이렇게 썼죠. 우리가 키우면 아이도 고생이다. 차라리 좋은 집에 보내 살 길을 열어주는 게 낫다. 훗날 우리가 성공하면 이 옥패를 증표로 다시 찾으러 오겠다라고요.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폐지를 주워가며 이 아이를 키웠고 대학까지 공부시켰습니다. 제가 가난해서 이 옥을 팔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남은 유일한 뿌리이자 부모를 찾을 단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아이가 성공해서 친부모를 만났으니 저의 할 일은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단상 아래로 내려가 사색이 된 회장 부부 앞 테이블에 옥패를 내려놓았습니다. 자,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도 함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정적이 흐르던 연 회장이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댐이 터지듯 폭발적인 비난과 놀라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 신부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회장,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여? 처음 사돈 맺을 때랑 말이 다르지 않소? 분명 민석군은 애지중지 키운 외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소? 아니 사돈. 그게 오해가. 이동훈 회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해? 수백 명이 다 들었는데 무슨 오해? 신부 어머니도 딸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안이 대단한 재벌은 아니지만 명예를 중시하는 집안이에요. 조강지처 같은 양어머니를 버리고 인품이 이렇게 바닥인 놈한테 내 딸 못 줍니다. 파오네요. 이 결혼 무효야. 쾅! 신부 아버지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말은 민석이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난장판이 된 식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분노한 장인 장모, 어쩔 줄 모르는 친부모. 결국 그의 시선은 절망에 가득 차 저를 향했습니다. 엄마, 그가 울먹이며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제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그의 얼굴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루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저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까봐 신부한테 안 어울릴까봐 겁이 나서 그랬어요. 엄마를 진짜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는 서럽게 울며 빌었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그가 이렇게 울었다면 저는 당장 그를 일으켜 세우고 괜찮다, 내 새끼라며 달래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남지 않은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으로요. 어떤 잘못은 용서할 수 있지만 어떤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 법이니까요. 저는 몸을 돌려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빈석으로 가서 아까 내려놓았던 금붙이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입구에 있는 결혼식을 위해 마련된 불우이웃 돕기 성금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저는 그 누런 금붙이들을 미련 없이 통 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짤랑, 경쾌한 금소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저와 이민석 사이에 마지막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수많은 시선을 뒤로 한 채 홀로 그 화려한 호텔을 걸어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비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반평생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드디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 박씨 아저씨에게 들으니 그날 결혼식은 난장판이 되어 결국 파토가 났다고 합니다. 민석이는 평판이 바닥에 떨어졌고 친부모의 회사 주가도 곤두박질 쳤다더군요. 민석이가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앉아 벽에 붙어 있던 상장들을 하나하나 떼어냈습니다. 찢어버린 것은 과거였고 남은 것은 저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민석이 예물하려고 모았던 돈으로 읍내 노인대학 서예반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느라 잊고 살았던 제 취미를 다시 시작한 거죠. 리어카는 여전히 끕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다릅니다. 예전엔 생존을 위해, 아들을 위해 끌었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끕니다. 번 돈으로 맛있는 고기도 사 먹고 친구들과 온천 여행도 갑니다. 제 오른손은 비록 짧지만 제 왼손은 여전히 힘이 셉니다. 이 손은 저를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이제 붓을 잡고 저의 떳떳하고 존엄한 노년을 써내려갈 것입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자식을 키워준 어머니를 배신하게 만들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뒤늦게 무릎 꿇고 눈물로 참여하는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겠습니까? 진정한 효도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친 부모가 자신의 노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가끔 지호에게 안부 전화가 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돈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저는 쿨하게 대답합니다. 아주 잘 지낸다. 돈? 너희가 매달 갚는 빚 덕분에 차고 넘치지.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꾹 참고 살았다면 저는 아마 그 집 구석방에서 눈치나 보며 시들어가는 노인네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당당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쇼핑도 하고 실버타운에서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늙어서 손에 꼭 쥐어야 할 건 다 큰 자식이 아니라 내 돈과 내 인생이라는 것을요. 내 손에 돈이 있고 나를 지킬 힘이 있으면 어디서든 대접받고 살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며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원했던 노년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나로서 존재하는 존엄한 삶 말입니다. 네, 오늘 임미라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자는 임미라님의 처사가 너무 매정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자식인데 법적으로 차사매고 인연을 끈다시피 했으니까요. 하지만 또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그런 대우를 받고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굴종이라고요. 임미라님이 경제권을 쥐고 반격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녀의 노년은 어땠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무례와 희생 강요. 여러분이라면 임미라님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들 지호와 며느리 지은이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여러분의 지혜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가슴 울리는 우리네 진짜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와 지은이의 학원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은이가 꼬마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이가 건반을 잘못 누르자 지은이가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악보를 똑바로 보면 길을 잃지 않아. 그렇습니다. 악보를, 아니 실체를 똑바로 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온 힘을 다해 저 가식적인 가면을 찢어버린 것은 다음 세대의 딸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더 안전하게 속지 않고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딸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혼수이자 유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기 결혼의 늪에서 딸을 구해낸 어머니의 지혜와 용기. 어떻게 보셨나요? 법은 때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에 너무 느리거나 불완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자님이었다면 의사의 그 작은 암시를 믿고 끝까지 파헤쳤을까요? 아니면 설마 하고 넘겼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친구나 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경각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